소중한 사연을 나누는 세상만사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용기가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오늘 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온 남자를 보는 순간, 저는 제가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남자는 한때 제 남편이었던 사람이었고, 지금은 그저 형편없이 무너진 중년 남성일 뿐이었으니까요. 그가 무릎을 꿇고 울먹이며 제게 다시 합치자고 애원할 때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책상 서랍에서 한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 서류에는 그가 그토록 사랑한다고 믿었던 딸이 사실은 그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이 적혀 있었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배신당했고 또 어떻게 제 삶을 되찾았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저는 안지연이라고 합니다. 올해 38이고 재무 설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아직도 가끔 밤에 잠들기 전이면 지난 1년이 꿈만 같아서입니다. 제가 정말 그 모든 일을 겪었던 건지 아니면 긴 악몽을 꾸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제 통장에 찍힌 위자료 입금 내역과 새로 산 이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가 이 모든 게 현실이었다는 걸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사실 아주 평범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은행에 입사했고 금융권에서 쭉 커리어를 쌓아왔습니다. 일은 힘들었지만 적성에도 맞았고 승진도 빠른 편이었습니다. 30살이 되던 해에 대학 동기의 소개로 이준석이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중견 IT 기업에서 일하는 성실한 직장인이었고 첫 인상부터 믿음직스러웠습니다. 키가 크지도 작지도 않았고 잘생기지도 못생기지도 않았지만 뭔가 차분하고 안정적인 느낌이 있었달까요? 우리는 1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어요. 양가 부모님과 가까운 친구들만 모아서 작은 레스토랑에서 했죠. 신혼집은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희는 맞벌이 부부였고 둘 다 꽤 괜찮은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생활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10년 안에 서울 한복판에 멋진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강남에 있는 고급 아파트나 타워 팰리스 같은 곳 말이에요. 저도 그 꿈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외식은 거의 하지 않았고 여행도 1년에 한 번 정도만 가까운 곳으로 다녀왔습니다. 명품 가방이나 옷에는 관심도 두지 않았어요. 모든 게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결혼 2년 차쯤 되었을 때 시어머니께서 슬슬 손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농담처럼 말씀하셨어요. 우리 준석이가 외아들이니까 빨리 손주를 보고 싶다고요. 저도 아이를 좋아했고 남편도 아이를 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집을 먼저 마련하고 싶었어요. 아이를 키우려면 좀 더 넓은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처음 1년은 그러려니 했어요. 둘 다 직장 생활이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죠. 하지만 2년, 3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저는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동기들은 하나둘씩 임신 소식을 전했고 제 뒤에 결혼한 후배도 벌써 아이를 낳았어요. 결혼 4년 차가 되던 해 저는 혼자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남편에게 말하기가 조금 겁났어요. 혹시 제게 문제가 있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도 있었고요. 검사 결과는 다행히 정상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좀 더 여유를 가지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도 검사를 받아보자고 권유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처음에는 바쁘다는 핑계를 댔고 나중에는 자기는 문제가 없을 거라며 화를 냈어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자식 복이 많은 집안이라고 문제가 있다면 아마 여자 쪽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애써 참았어요. 부부싸움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후로 남편은 잠자리를 점점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일이 바빠서 피곤하다고 했어요. 주말에는 골프 약속이 있다고 했고 평일 저녁에는 회식이 잦았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도 함께하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에게 우리가 아이를 가지려면 좀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자연스럽게 되는 게 최선이라며 제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압박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명절 때마다 친척들 앞에서 저를 나무라셨어요. 요즘 여자들은 커리어만 생각하고 아이는 뒷전이라고 며느리가 몸 관리를 못해서 대를 못 잇는다고 말씀하셨죠. 심지어 한 번은 저한테 직장을 그만두고 임신에만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억울했지만 참았어요. 시부모님께 잘 보이고 싶었고 무엇보다 남편과의 관계를 지키고 싶었으니까요. 결혼 5년 차가 되었을 때 저는 드디어 난임 클리닉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갔어요. 정밀 검사를 받았고 역시 제게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배우자도 함께 검사를 받아야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날 저녁 남편에게 클리닉에 다녀온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는 화를 내며 왜 자기한테 말도 없이 그런 곳을 다녀왔냐고 따졌습니다. 자기를 의심하는 거냐고 자기한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소리쳤어요. 저는 그런 게 아니라고 우리 둘 다 검사를 받아보면 원인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지만 남편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방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고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술에 취한 채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 우리의 관계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남편은 저와 대화를 피했고 집에 일찍 들어오는 일도 거의 없었어요. 주말에는 혼자 나가서 친구를 만난다고 했고 저는 혼자 텅 빈 집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제가 뭘 잘못한 건지 계속 생각했어요. 아이 문제로 남편을 압박한 게 잘못이었나, 너무 직장 일에 매달린 게 문제였나 온갖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결혼 6년 차가 되던 해 남편이 갑자기 사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함께 작은 벤처 기업을 차리고 싶다고 했어요. IT 업계에서 10년 넘게 일한 경험이 있으니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창업을 한다는 게 너무 위험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지금 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거라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의 꿈을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저는 남편과의 관계가 예전만 못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고 어쩌면 이 사업이 우리 관계를 회복시킬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기대도 있었어요. 저는 제 퇴직금 7천만 원을 모두 남편의 사업 자금으로 내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제 적금을 깨고 주식을 팔아서 모은 돈까지 합쳐 총 1억 원이 넘는 돈을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남편은 그 돈을 받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고 꼭 성공해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그때 남편의 눈빛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얼마나 순진했던 걸까요? 사업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남편이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사업 자금을 더 확보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1억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는데 더 필요하다니요. 남편은 사업이라는 게 원래 큰 돈이 들어간다고 조금만 더 투자하면 대박을 낼 수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대출 한도는 2억 원으로 제한하자고 했어요. 그 이상은 우리가 갚기 힘들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그러겠다고 약속했고 저는 대출에 필요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주말마다 나간다고 했던 사업 미팅은 항상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어요.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물어보면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그리고 출장이라며 집을 비우는 날이 잦아졌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지방에 내려간다고 했는데 정작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제 친구들은 제게 남편이 뭔가 수상하다고 했어요. 사업을 한다는 사람이 그렇게 자세한 내용을 말하지 않는 게 이상하다고요. 하지만 저는 친구들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남편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여전히 남편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결혼 7년 차가 되던 해봄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고 남편은 아침 일찍 출장을 간다며 집을 나갔어요. 저는 혼자 집에서 밀린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점심때쯤 되어서 고등학교 동창인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민지는 제가 결혼한 후로 가끔 만나는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강남에서 작은 네일샵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민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심각했습니다. 지연아, 지금 시간 돼? 너한테 보여줄 게 있는데. 저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민지는 일단 사진을 보내겠다고만 했습니다. 잠시 후 제 휴대폰에 사진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사진을 열어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사진 속에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남자가 찍혀 있었는데 그 남자는 분명 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고급스러운 유모차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서 있었고 여자의 손을 잡고 있는 예쁜 여자아이도 보였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 착각이겠지, 남편을 닮은 다른 사람이겠지 하고 스스로를 달래려 했어요. 하지만 곧 민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지연아, 이거 내 남편 맞지? 나 오늘 아침에 우연히 봤는데 저 사람이 애한테 공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엄청 다정하게 대하더라. 그리고 저 여자한테도 자기가 이 집의 가장이라고 하는 거 들었어. 내가 너무 놀라서 몰래 사진 찍었어.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발이 차가워졌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정신을 차렸을 때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민지는 그날 아침 샵 근처 공원을 산책하다가 우연히 남편을 본 거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인 줄 몰랐다가 가까이 가서 보니 확실히 제 남편이 맞더랍니다. 그 여자와 아이는 매주 토요일마다 그 근처 베이비 전문점에 나타난다고 했어요. 샵 단골 손님이 그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저는 민지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출장 잘 다녀와요. 사랑해요.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보내는 척했습니다. 남편이 의심하지 않도록요. 그날 밤 남편은 11시가 넘어서 돌아왔습니다. 피곤한 척하며 곧장 침실로 들어가려는 남편을 붙잡고 저는 물었어요. 출장은 어땠냐고, 누구를 만났냐고. 남편은 대충 거래처 사람들을 만났다고 둘러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제 남편이 맞나 싶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남편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주말 동선까지 전부 메모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몰래 확인했습니다. 제가 재무 설계사로 일하면서 쌓은 노하우가 이럴 때 도움이 될 줄은 몰랐네요. 신용카드 명세서를 보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강남 지역의 고급 레스토랑, 백화점,
아동용품점, 심지어 산부인과까지. 남편이 제게 말하지 않은 수많은 지출 내역이 있었어요. 금액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쓰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남편이 어디서 그 돈을 구했는지 궁금했습니다. 우리가 사업 자금으로 모은 돈을 쓴 걸까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남편의 통장을 몰래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집 명의로 3억 원이 넘는 추가 대출이 실행되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런 대출을 승인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그런 이야기조차 들은 적이 없었어요. 저는 은행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제 명의로 대출이 어떻게 실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은행 직원은 서류를 확인하더니 제게 대출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분명 제 서명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서류에 서명한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서명의 필적이 조금 이상했어요. 제 것과 비슷하지만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제 서명을 위조한 거예요. 제 인감 도장도 어디선가 구해서 사용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은행 직원에게 이 서명이 위조되었다고 항의했지만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정식으로 이해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필적 감정을 의뢰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저를 배신했다는 사실보다 제 돈과 제 명의를 도용했다는 사실이 더 화가 났어요. 저는 재무 설계사입니다. 돈의 흐름을 읽고 자산을 관리하는 게 제 전문 분야예요. 그런 제가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속고 있었다는 게 너무나 치욕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사실만을 모으기로 했어요. 우선 남편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제가 접근할 수 있는 공동 계좌는 물론이고 남편 개인 계좌의 흔적도 찾아냈어요. 대출받은 3억 원의 행방을 추적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돈은 모두 한 곳으로 흘러갔더군요.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 전세 보증금으로 들어간 거였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그 오피스텔의 계약자는 놀랍게도 남편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전세 보증금은 2억 8천만 원. 제 돈으로 제 명의를 도용해서 받은 대출로 남편이 다른 여자를 위한 집을 마련한 겁니다. 저는 그 오피스텔의 주소를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남편이 또 출장을 간다고 거짓말을 한 토요일, 저는 혼자 그 오피스텔 앞으로 갔습니다. 새로 지어진 고급 건물이었고 주변에는 유명한 학원과 백화점이 즐비했어요. 이런 곳에서 살려면 적어도 한 달에 수백만 원은 써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건물 입구 근처 카페에 앉아서 지켜봤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익숙한 여자가 아이의 손을 잡고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민지가 보내준 사진 속 그 여자였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 젊고 예뻤습니다. 27쯤 되어 보였고 요가 강사답게 몸매도 좋았어요. 여자 옆에 아이는 대여섯 살쯤 되어 보였고 엄마를 꼭 닮아서 정말 귀여웠습니다. 저는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여자와 아이는 근처 백화점으로 들어갔고 저도 조심스럽게 뒤따라 들어갔어요. 여자는 아동복 매장에서 아이에게 옷을 여러 벌 입혀보고는 망설임 없이 계산대로 갔습니다. 명품 브랜드였고 가격표를 보니 한 벌에 50만 원이 넘었어요. 여자는 카드를 꺼냈고 저는 멀리서 그 카드가 누구 명의인지 보려고 했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내내 그들을 미행했습니다. 여자와 아이는 점심을 먹고 키즈 카페에 들렀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평범한 주말을 보내는 행복한 모녀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질투? 분노? 아니면 허무함? 저는 그때 제 감정이 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더 많은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노트북을 몰래 확인했고 휴대폰 문자도 복구했어요. 거기에는 그 여자와 주고받은 수많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보고 싶다는 말, 그리고 아이를 위해 뭘 사야 한다는 이야기들. 제 남편은 그 여자에게 완벽한 남편이자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여자의 신원이었습니다. 이름은 최화연, 나이는 28. 강남의 한 요가 센터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 그 여자에게는 이미 5살 난 딸이 있었다는 겁니다. 남편의 문자를 보니 남편이 그 아이를 자기 딸처럼 키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그 아이가 정말 남편의 친자식인지 궁금했습니다. 만약 남편이 저와 결혼하기 전부터 그 여자와 관계가 있었고 아이까지 낳았다면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완전히 이중생활을 한 거잖아요. 하지만 계산을 해보니 시기가 맞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결혼한 게 7년 전인데 아이는 고작 5살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남편이 결혼 후에 그 여자를 만났다는 건데 그것도 이상했어요. 남편과 결혼한 지 2년쯤 지났을 때 저는 임신을 시도하고 있었고 남편도 아이를 원한다고 말했었으니까요. 근데 그 시기에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낳았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오래된 서류 가방 속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어요. 낡은 봉투 안에 들어있던 한 장의 종이. 거기에는 정관 절제술 확인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우리가 결혼한 지 1년도 안 되었을 때였어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남편은 결혼 초기에 이미 영구 피임 수술을 받았던 거예요. 저 몰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저와는 처음부터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제가 난임 클리닉을 다니고 시어머니한테 구박받고 스스로를 자책하며 보낸 그 모든 시간이 무의미했던 거예요. 남편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저를 속였고 저 혼자 괴로워하도록 내버려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어요. 그냥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도 느꼈지만 그보다는 허무함이 더 컸어요. 제가 믿었던 사람이, 제 인생의 동반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저를 이렇게 철저히 속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슬픔은 약한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니까요. 저는 더 이상 약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저는 철저하게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사실과 증거에만 집중했어요. 우선 그 아이가 정말 남편의 친자식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남편이 정관 수술을 받았다면 친자식일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혹시 모를 일이니까요. 저는 사립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탐정에게 그 아이의 머리카락을 구해달라고 부탁했고 탐정은 일주일 만에 성공했어요. 저는 그 머리카락과 남편의 머리카락을 몰래 채취해서 친자 확인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2주일이 걸렸어요. 그 2주일 동안 저는 매일 밤 잠을 설쳤습니다. 만약 아이가 남편의 친자식이라면 제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친자 일치율 0%. 그 아이는 남편의 친자식이 아니었어요. 다시 말해 남편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자기 딸처럼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제 돈으로요. 저는 그 확인서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남편은 저한테는 아이를 주지 않으면서 다른 여자의 아이는 기꺼이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그냥 바보짓일까요? 저는 남편이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혹시 남편도 속고 있는 걸까요? 저는 최화연이라는 여자에 대해서도 더 조사했습니다. 사립 탐정을 통해 그 여자의 과거를 파헤쳤어요.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제법 복잡한 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1살에 아이를 낳았고 아이 아버지는 결혼을 거부하고 사라졌대요. 그 후로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여러 남자를 만났고 그중 한 명이 제 남편이었던 겁니다. 남편과 그 여자가 만난 건 3년 전쯤이었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헬스장에서 요가 강사로 일하던 최화연을 처음 봤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그 여자에게 자기가 독신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여자도 쉽게 믿었대요. 아니, 믿은 척 했다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여자는 남편이 기혼자라는 걸 진작에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다만 남편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게 많았기 때문에 모른 척한 거겠죠. 저는 그 여자의 통장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매달 300만 원씩 남편의 계좌에서 여자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고 있었어요. 생활비 명목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백화점 상품권, 명품 가방, 고급 레스토랑 식사까지. 남편이 그 여자에게 쏟아부은 돈은 1년에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10년 동안 모은 돈이 고작 3억 원 정도였는데 그중 3분의 1 이상을 그 여자에게 쓴 거예요. 저는 이 모든 증거를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 부등본, 친자 확인서, 정관 수술 확인서, 신용카드 명세서, 문자 메시지 사본까지. 모든 걸 파일에 담아서 스캔했고 백업도 여러 곳에 해놨어요.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남은 건 실행뿐이었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보여줬어요. 변호사는 증거를 하나하나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하다고, 이 정도면 소송에서 완전히 이길 수 있다고 했어요. 위자료는 물론이고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소송 전략을 짰습니다. 우선 남편의 위조 서류건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제 명의를 도용해서 대출을 받은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니까요. 그 다음으로 정관 수술 사실을 폭로하고 남편이 저를 기만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자 확인서를 통해 남편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제 돈으로 키웠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로 했죠. 모든 준비가 끝난 어느 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혼하고 싶다고. 남편은 처음에는 제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였어요. 왜 갑자기 그러냐고, 무슨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혼하고 싶으니까 서류에 사인하라고만 했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제가 뭔가 알고 있다는 걸 직감한 것 같았어요. 남편은 저를 붙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빌었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정확히 뭘 잘못했는지조차 말하지 못하는 걸 보니 끝까지 발뺌할 생각이었던 거죠. 저는 남편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습니다.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하면 조용히 이혼해 주겠다고요.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잘라 말했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다고,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거라고. 그 순간 저는 마음속 마지막 남은 동정심마저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는 남편의 모든 잘못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위조, 사기, 부정행위, 재산 은닉까지. 남편은 소장을 받아보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다시 저를 찾아와 빌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어요. 자기가 미쳤었다고, 마가 씌었다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갑게 거절했어요. 이미 늦었다고 변호사와 이야기하라고 말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공판에서 저는 남편의 위조 서류를 제출했어요. 필적 감정 결과 제 서명이 위조되었다는 게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은행 직원도 증인으로 나와서 당시 상황을 증언했고요. 남편은 변명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공판에서는 정관 수술 확인서가 공개되었습니다.
남편이 저 몰래 영구 피임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이 법정에 알려졌어요. 재판장은 눈살을 찌푸렸고 방청석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술렁거렸습니다. 남편의 변호사는 그게 범죄는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재판장은 배우자를 기만한 명백한 배신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세 번째 공판에서 친자 확인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남편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제 돈으로 키웠다는 사실이 드러난 순간 법정이 발칵 뒤집혔어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남편은 그 사실을 몰랐던 게 분명했어요. 아니, 의심은 했을지 몰라도 확신하지는 못했던 거겠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네 번째 공판이었습니다. 저는 시부모님까지 증인으로 소환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시어머니는 몇 년 전부터 최화연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심지어 그 아이를 본 적도 있었대요. 하지만 며느리인 저한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법정에서 변명했습니다. 아들이 잘못한 건 알지만 집안의 체면 때문에 숨길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리고 저한테 아이가 없으니까 아들이 다른 데서라도 대를 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제가 왜 아이를 못 낳았는지 그 사람들은 끝까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재판은 제가 압도적으로 이기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남편의 변호사는 제대로 된 반론조차 하지 못했어요. 모든 증거가 명백했고 남편의 잘못은 부인할 수 없었으니까요. 마지막 공판에서 재판장은 남편에게 엄중한 질책을 했습니다. 배우자를 이렇게 철저히 기만하고 심지어 범죄까지 저지른 경우는 드물다고요. 판결은 제게 완전히 유리했습니다. 우선 남편이 위조로 받은 대출금 3억 원은 전액 남편의 책임으로 귀속되었어요. 저는 그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로 1억 5천만 원을 받았고요. 재산 분할에서도 7대 3으로 제가 더 많이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집은 제 명의로 넘어왔고 남편은 전세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채 쫓겨나다시피 했어요. 남편의 월급으로는 3억 원이 넘는 빚을 갚기가 불가능했습니다. 파산 신청을 하는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제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최화연에게도 한 방 먹이고 싶었거든요. 저는 최화연에게 익명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는 친자 확인서 사본과 함께 남편의 재정 상태를 자세히 적어놨어요. 남편이 이제 파산 직전이고 빚만 잔뜩 있으며 앞으로 그 여자에게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화연이 오피스텔을 빼고 사라진 거예요.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 미친 듯이 여자를 찾아다녔지만 여자는 이미 연락을 끊은 상태였습니다. 여자는 똑똑했어요.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는 남자는 과감하게 버린 거죠. 남편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를 잃었고 사랑한다고 믿었던 여자한테도 버림받았으며 심지어 그 여자의 아이가 자기 친자식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남편은 회사도 그만두고 방 한 칸짜리 고시원에서 살게 되었대요. 친구들한테 얻어먹으며 연명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새로 차린 재무 컨설팅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낯익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전 남편이라고 불러야겠네요. 남편은 한눈에 봐도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수염도 덥수룩했으며 옷도 구겨져 있었어요. 몇 달 만에 10kg은 빠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말했어요. 자기가 사기를 당했다고 그 여자한테 이용당한 거라고 다시 합치자고. 모든 게 다 그 여자 때문이라고 자기도 피해자라고 우겼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고, 이제야 깨달았다고, 저만한 여자가 없다고.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시작하자고 애원했어요. 저는 그때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거기에는 진정한 뉘우침이 아니라 그냥 두려움만 있었어요. 혼자 남겨진 것에 대한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 저는 책상 서랍을 열고 친자 확인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남편 앞에 던졌어요. 남편은 서류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더니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석 씨, 당신이 잃은 건 돈뿐만이 아니에요. 당신이 사랑하는 딸이라고 불렀던 그 아이는 당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의 아이였어요. 당신은 제 돈과 제 삶을 훔쳐서 남의 아버지를 연기한 겁니다. 그것도 3년 동안이나요.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서류를 움켜쥔 채로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은 저한테 아이를 주지 않았어요. 결혼 초기에 몰래 수술을 받고 저를 속였죠. 제가 난임 클리닉을 다니면서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알면서도 모른 척했고요. 시어머니한테 구박받을 때도 그냥 지켜만 봤죠. 당신은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이용한 거예요. 제 돈을, 제 명의를, 제 삶을 모두 당신 마음대로 쓰려고 결혼한 거죠. 남편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당신이 뿌린 씨앗의 결과를 거두세요. 당신이 만든 이 상황을 혼자 감당하세요. 그게 당신이 해야 할 일이에요.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시부모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분들은 아들이 여기 왔다는 소식을 듣고 따라온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소리쳤어요. 내가 우리 아들을 이렇게 만들었어. 내가 우리 집안을 망쳤다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 끝까지 자기들 잘못은 인정하지 않으시는군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남편 명의를 도용했나요? 제가 다른 사람과 바람을 폈나요? 제가 시어머님께 거짓말을 했나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시아버지가 나섰어요. 시아버지는 좀 더 침착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지연 씨, 우리가 잘못한 건 인정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요? 준석이가 지금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그래도 한때는 부부였는데 조금은 선처해 줄 수 없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선처를 베풀어야 할 이유가 뭔가요? 남편은 저를 7년 동안 속였어요. 제 돈을 훔쳤고 제 명의를 도용했으며 다른 여자와 이중 생활을 했죠. 그리고 두 분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저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를 나무라고 질책하셨죠. 제가 왜 그런 사람들한테 자비를 베풀어야 하나요? 시아버지는 할 말이 없는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화가 난 표정으로 저를 노려봤어요. 그때 남편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제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이제야 알겠어.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준석 씨, 당신이 지금 후회하는 건 저를 잃어서가 아니에요. 돈을 잃어서예요. 만약 그 여자가 계속 당신 곁에 있었다면, 만약 당신이 여전히 돈이 많았다면, 당신은 절대 저한테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당신의 사과는 진심이 아니에요. 그냥 필요에 의한 거죠.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부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나가주세요. 세 분 다요.
저는 당신들과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어요. 시어머니는 뭔가 더 말하려다가 시아버지한테 제지당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남편을 일으켜 세우고 문 밖으로 나갔어요. 시어머니도 마지못해 따라 나갔고요. 문이 닫히고 나서야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들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가끔 남편이 문자를 보내곤 했지만 저는 읽지도 않았어요. 번호를 차단했고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제 새로운 삶에 그들이 끼어들 자리는 없었으니까요. 지금 저는 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재무 컨설팅 일은 여전히 바쁘지만 예전보다 훨씬 보람 있어요. 무엇보다 제가 제 삶의 주인이라는 게 좋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지 않아도 되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속지 않아도 되니까요. 가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지난 일들이 떠오릅니다. 행복했던 순간들도 있었고 남편을 사랑했던 시절도 분명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 거짓이었다는 걸 알고 나니 그 기억들조차 믿을 수 없게 됐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남편의 계획이었을지도 모르죠.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많은 분들께 말하고 싶어요. 결혼 생활에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의 직감을 믿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재정 관리는 반드시 투명하게 해야 해요. 공동 명의라고 안심하지 마시고 모든 거래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제가 재무 설계사였기 때문에 남편의 금융 사기를 발견할 수 있었지만 일반 분들은 속기 쉬우니까요. 그리고 아이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난임이 꼭 여자의 잘못은 아니에요. 부부가 함께 검사를 받아야 하고 서로를 탓하기보다는 협력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검사를 거부한다면 그건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저는 이제 38입니다. 아직 젊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늙었다고도 할 수 없는 나이죠. 앞으로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다시 결혼을 할지, 혼자 살지, 아니면 새로운 사랑을 만날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다시는 누군가에게 제 삶을 맡기지 않을 거예요. 제 행복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이혼 후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비로소 진짜 자유를 느낍니다. 남편이라는 이름의 짐을 내려놓고 시댁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고 제 자신만을 위해 살 수 있게 된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인 것 같아요. 물론 가끔은 외롭습니다. 주말 아침에 혼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실 때, 저녁에 집에 돌아왔는데 아무도 없을 때, 그럴 때면 문득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 외로움이 나쁜 관계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혼자 사는 게 잘못된 사람과 함께 사는 것보다 100배는 낫다는 걸 이제는 알아요. 제 친구들은 저보고 대단하다고 합니다. 용감하다고 멋있다고 말해줘요. 하지만 저는 제가 특별히 용감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제 삶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더 이상 당하고만 살고 싶지 않았고 제가 받아야 할 것을 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남편의 소식을 듣곤 합니다. 공통된 지인을 통해서요. 남편은 아직도 고시원에서 살고 있고 아르바이트로 겨우 생계를 유지한다고 해요. 빚은 갚을 엄두도 못 내고 있고요. 최화연은 완전히 연락이 끊겼고 그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도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동정도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사람은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복수를 한 것도 제가 그 사람을 망친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스스로를 망친 거죠. 요즘 저는 새로운 취미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피아노를 다시 배우기 시작했고 주말에는 등산도 다녀요. 친구들과도 더 자주 만나고요. 제 삶을 채우는 방법은 남편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있다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진짜로요.
결혼 생활 7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평온함과 자유를 지금 느끼고 있어요. 제가 원하는 걸 할 수 있고, 제가 가진 돈을 제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제 시간을 제가 관리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은 충분히 강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잘못한 건 당신이 아니라 당신을 배신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저는 앞으로도 제 길을 걸어갈 겁니다. 누군가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안지연이라는 한 사람으로서요. 그리고 언젠가 이 모든 일이 제 인생의 한 장으로 남을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아프지만 극복했던 시간, 힘들었지만 이겨냈던 시간으로요. 마지막으로 저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분께 응원을 보냅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 것이에요. 누구도 그걸 빼앗을 수 없어요. 용기를 내세요.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에요. 저도 그걸 이제야 알았으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사연이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라도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